안녕하세요. 저는 이혼할 뻔한 위기를 겪었다 겨우 가정을 지키고 있는 한 남자의 아내입니다. 저는 한 사건으로 인해 여전히 이혼을 염두에 두며 살고 있는데요. 그나마 남편의 진실된 행동 때문에 남편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큰 마음 먹고 용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혼까지 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남편의 선택이 맞지만 그 선택을 강요한 시댁 때문에 제가 이혼을 보류 중이라고 해야 정확한 설명이지 않을까 싶네요. 아이가 있어서 차마 과감한 결정을 못하고 고민만 하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복잡한 제 사연 좀 듣고 가주시겠습니까? 저는 섬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저와 남편의 인연은 중학교 동창으로 시작되어 다 큰 성인이 될 때까지 길게 만나온 사이였어요. 주위에서는 당연히 저희 둘을 이미 결혼할 사이로 보고 대했습니다. 저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장기간 연애를 해온 것도 있지만 주위에서까지 그렇게 봐주니 남편 옆에는 내가, 제 옆에는 남편이 있는 게 더욱 당연한 존재가 되어버렸고 저희도 모르게 무언가를 시도하거나 구매할 때 등 서로를 당연하게 찾는 경우에 적응되어 갔죠. 저희는 결혼하기 전까지도 계속 서로의 집을 자기네 집처럼 들락거렸습니다. 제가 대학 간다고 같은 곳으로 따라온 남편과 자취방조차 같은 건물로 잡으며 동거 아닌 동거 같은 삶을 지속했었어요. 교복을 벗고 나서도 저희는 어딜 가나 눈에 띌 정도로 붙어 다니는 세트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희와 제대로 친분을 쌓기 전부터 우리한테는 짝이 있으니 따로 사적인 마음을 금지하자라는 수식이 붙기도 했어요. 남편이나 저에게 관심 있어서 접근한 이성들도 저희 둘의 연애 기간을 알게 되면 감히 끼어들지를 못할 정도로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그렇게 내내 같은 울타리 내에서 생활하던 저희도 처음으로 서로 떨어져서 생활하게 되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했을 때였습니다. 근무지가 다르다 보니 어쩔 수가 없더군요. 하루 6시간 이상 얼굴 안 보고 떨어져 있어 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대학 때 전공이 달랐는데 그래도 본 건물은 같아서 팔 뻗으면 닿을 곳에 있었거든요. 그때는 딱히 전공이 다르다는 것도 못 느꼈을 정도로 중고등학교 때랑 크게 다른 생활은 없었어요. 그러나 근무지는 저희가 여태 지내왔던 것에 비해 거리가 좀 있었는데 자차로 20분 걸리는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잠깐 점심시간에 만나는 것도 애매한 시간이라 퇴근해야만 만날 수 있는 사정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둘은 따로 불안감이란 게 없었습니다. 저희는 예전부터 서로에 대한 신뢰가 높았고 또 퇴근하면 남편이 꼬박 저를 데리러 왔으니까요. 저희는 서로 직장을 다닌 지 3년 정도 만에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혼수는 안 하기로 이미 저희가 결정해버린 일이라서 결혼하기 전에 집 한 채는 준비해서 시작하느라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나이 30이 되고 나서야 결혼을 발표하게 되었는데 주변에서 저희더러 결혼할 줄 알았다며 드디어 하냐고 짐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다네요. 저희에게 결혼이라는 것은 그리 긴장감 있는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 사이에서 뭔가 색다른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 약간은 설레었던 기억이 남아 있어요. 긴장감이 없었던 건 저희 둘 말고도 양가 어른들 또한 마찬가지였는데요. 상견례 또한 그냥 동네 주민이 오랜만에 만나서 하는 수다 떠는 분위기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랑 남편이 섬에서 만난 인연이잖아요. 당연히 양가 부모님들도 섬에서 알고 지냈던 사이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상견례에선 거의 옛날 얘기나 요즘 근황 등을 묻는 시간으로 가득 보냈습니다. 가영이가 이렇게 많이 컸구나. 완전 아가씨가 다 됐네. 세월 참 빠르다. 섬에서 우리 성일이랑 같이 밥 먹으러 들락거렸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왜 아니겠어요? 우리 집에도 성일이가 자주 와서 밥 먹고 가고 그랬었는데 그때 둘이 만난다는 얘기는 소문으로 들었지만 이렇게 길게 만나올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근데 어째 성일이는 학교 다닐 때보다 더 큰 것 같다? 클 때 됐죠. 그때가 언젠데
아직도 중학생만 할까? 그래서 가영이 식구들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대요? 성일이가 통 말을 안 해줘서 사돈 될 사람들이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셨는지도 모르네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죠 뭐. 먹고 살기 바쁘고 또 가영 아빠가 곧 퇴직이라 제가 이번에 아르바이트 하나를 구했거든요. 이제는 이 일보다 제가 집 나가는 날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성일이네는 횟집 장사 잘 되죠? 우리도 뭐 똑같지. 예전보다는 관광객들이 많아져서 매출이 오르긴 했는데 그것도 성수기 때나 그래. 이제 성수기도 다 갔고 그냥 뭐 문만 열어놓고 있어. 상견례 치고는 꽤 아수라장 시장통 같은 대화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엄마는 시어머니랑 얘기하느라 바쁘고 아빠는 시아버지랑 퇴직 얘기로 근심을 나누고 저와 남편은 부모님들 대화 사이에서 추억을 회상하며 서로의 옛날 일을 놀리느라 재미를 봤죠. 상견례를 재밌다고 표현할 수 있는 며느리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시부모 될 사람들도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던지라 잘 보이고자 아부떨 만한 것이 크게 없었거든요. 모두가 이미 안면 튼 사이였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다른 며느리들보다 편한 출발점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역시 며느리란 존재는 시부모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졌나 봅니다. 어디서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도 제게는 해당 사항이 없나 봅니다. 유리한 출발선에 섰다고 생각했더니 완전 거꾸로 주행하게 됐지 뭡니까? 상견례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아서 잊고 있었던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시댁에서 저와 남편의 연애 관계를 처음 알았을 때 저를 좀 못마땅해 했다고 들었습니다. 섬 동네라도 학부모 모임 때문에 어른들끼리 모이기도 하는데 거기서 선생님을 통해서 저희 관계가 동네방네 발설된 거였거든요. 남편이 저를 먼저 좋아했고 졸졸 따라다녀서 시작된 만남이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시모가 자기 아들이 그랬을 리가 없다면서 부정을 했다고 엄마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엄마도 당시에는 시모가 은근히 부정하는 말에서 기분이 상했다고도 했어요. 저는 그리 특출나게 예쁜 것도 아니었고 공부도 평범했고 게다가 우리 집안 형편 또한 그냥 남들 하고 사는 만큼 정도였는데요. 그 말은 적당한 대출까지 있었다는 뜻입니다. 누구한테 내세울 만큼 자랑할 형편이 아니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반면 남편 집안은 옛날부터 달랐어요. 남편은 섬에서 횟집을 하는 주인의 아들이었고 중학교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유명했습니다. 장난삼아 불리는 별명이 돈 많은 장사집 도련님이었으니 말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횟집이 인기 좋아서 제법 매상이 높은 가게였거든요. 작은 섬에서 횟집이라곤 그곳밖에 없으니 매상이 좋을 수밖에 없기도 했죠. 게다가 남편은 시댁집에서 아주 귀한 대접을 받는 3대 독자였어요. 그렇다 보니 시댁에서는 제가 자기 아들 짝으로 있기에 상대적으로 별 볼 일 없어 보였을 겁니다. 저같이 평범한 여자에게 주기 아까웠겠죠. 그래도 당시의 시모는 그저 중학생 애들이 호기심에 가볍게 만나보는 거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뒀던 것 같아요. 시댁이 우리가 생각보다 길게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는 걸 아셨을 때는 바로 대학 때였는데요. 남편 자취방을 계약하다가 시모와 제가 마주치게 됨으로써 저희는 당시까지 쭉 연인 사이를 이어왔다고 밝혔습니다. 남편이 자기 가족한테 사생활을 알리는 타입이 아니라서 저와의 관계도 딱히 말씀드리지 않았나 봐요. 그때 시부모가 상당히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남들이 저희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시댁도 저희가 그만큼 길게 이어온 관계를 감히 손대지 못하고 결국 결혼을 수긍하는 쪽으로 체념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졌건 저희 둘의 결혼은 방지턱 하나 없이 무난히 통과되었고요.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금방 일상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서로의 집에 너무 들락날락했던지라 딱히 동거를 하게 되었다는 특별한 느낌 같은 건 따로 없었어요. 서로에게 그만큼 당연한 존재였으니까요. 그렇게 기혼녀가 된 지 2년 차를 넘겼을 때쯤이었습니다. 뱃속에는 아이가 자리 잡았는데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했던 때에 하필 남편이 일을 그만두고 시댁 횟집을 물려받겠다는 소리를 하지 뭡니까? 나도 자기만 두고 가는 거 걱정돼. 그렇지만 부모님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그렇다고 3대째 내려오는 횟집을 문 닫을 수는 없잖아. 부모님도 계속 내가 물려받길 원하시고. 그러니까 왜 하필 지금이야. 그럼 섬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자기가 거기서 살면 나랑 우리 아이는? 아빠가 버젓이 있는데 아빠 없는 것처럼 키우라고?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나도 자기랑 같이 가고 싶어서 고민 많이 해봤어. 그런데 섬에는 보건소밖에 없으니까 혹시라도 일 생기면 병원 가기가 불편하잖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만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 나 혼자서 애 키우라는 거네. 장사하면 휴일 내는 것도 어려울 텐데 올 수 있는 건 맞아? 이 말은 그냥 나랑 별거하자고 통보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아니라니깐. 일주일에 이틀 시간 빼서 주기적으로 올 거야. 나도 가기 싫은데 부모님이 당장 손이 부족하다니까 급해서 어쩔 수가 없어. 이해 좀 해주라. 저는 웬만하면 남편의 의견을 수용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쉽게 허락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가게 사정이 급한 거 알겠지만 다른 방법을 찾을 순 없었나 싶으면서 남편이 미운 겁니다. 제가 임신 중인 걸 알면서 남편을 섬으로 끌어들이는 시부모한테도 서운했어요. 심지어 시댁에선 제가 하루 만에 답을 내놓길 바라셨던 건지 바로 다음날 직접 확인 전화가 왔더라고요. 신모는 제게 가게에 대한 유래부터 남편이 가게를 물려받아야 하는 사정을 보채었고 또 가게가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 설교를 했습니다. 그 전화를 1시간 넘게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저는 이 제안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죠. 시모의 생각이 옳아서라기보단 시모가 고집을 꺾을 생각이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시모 얘기를 듣다 보니 느낀 건데 어머님은 제게 의논을 하고자 연락을 한 것이 아니라 통보를 하기 위해서 연락을 해온 거더군요. 그래도 제 뱃속의 아이를 자신의 손주라고 생각하긴 했나 봅니다. 남편이 섬으로 들어가는 대신 기간은 제가 출산을 하고 나서로 합의 봐줬어요. 남편이 아니었다면 서러워서 출산 과정에 우울증이 왔을지도 모르겠네요. 남편은 미안함 때문인지 저를 극진히도 보살펴 주었습니다. 원래도 배려가 많은 사람이긴 했다만 떠나기 전까지 유난히 제게 맞춰주고 어르고 달래주었죠. 덕분에 제법 안정된 마음으로 무사히 출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떠나버렸어요. 미혼일 때는 다른 근무지에서 일하더라도 하루 한 번 꼭 만났던 사이였는데 이렇게 장기간 떨어져 있어 보는 건 또 처음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부부가 된 그 당시 저는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 큰 공허함을 느꼈어요. 생활비는 남편이 꼬박 보내줘서 제가 육아휴직 들어갔더라도 경제 부분에선 문제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하루에 한 번은 꼭 영상통화를 걸어줬어요. 시모 말대로 장사가 제법 바쁜가 보더라고요. 아이를 보는 남편의 얼굴이 갈수록 수척해지는 듯 했습니다. 많이 힘들어? 자기 갈수록 얼굴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 간지 1달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있는 거야? 그럼 잘 챙겨 먹고 있어. 바빠서 그렇지 뭐. 그래도 우리 보물이 보니까 힘이 난다. 보물아, 아빠가 돈 많이 벌어서 좋은 거 많이 해줄게. 건강하게만 자라줘. 보물이는 제 아이의 태명입니다. 첫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남편이 보물을 얻은 기분이라고 해서 짓게 된 태명이었죠.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남편의 노력 덕분에 저는 적적한 마음과 우울감을 견딜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남편이 자리를 잡기만 한다면 다시 저희 가정이 제가 꿈꿔왔던 가족의 모습으로 이어질 거라고 봤어요. 허나 뜻밖인 곳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남편의 방문 빈도였습니다. 한 1년까지는 남편이 약속했던 대로 꼬박꼬박 집에 왔거든요. 그러나 아이가 두 발로 걷기 시작할 무렵부터는 다음 주에 갈게. 미안해. 장사가 너무 바빠서. 지금 성수기잖아. 이 같은 소리를 꼭 입버릇처럼 하며 집에 오는 발길이 점점 줄어들었죠. 작년에는 성수기 없었어? 작년이랑 올해랑 당신 태도가 너무 다르잖아. 나 서운해지려고 그래. 당신 바빠서 재촉하고 싶지 않은데 애한테는 지금 되게 중요한 시기야. 의사도 부모랑 상호 신뢰관계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정말 미안해. 나도 최대한 시간 빼서 가보려고 하는데 부모님만 두고 일 빼기엔 그만한 여유가 안 돼. 자기가 이해 좀 해줘. 우리 태욱이 키우려면 돈 많이 모아야 되니까. 벌써 2달째야. 이러다 얼굴 까먹겠네. 태욱이가 아빠 있는지도 모르고 크겠어. 다음 주에는 꼭 오는 거지? 나 저녁거리 사놓고 기다린다. 오, 알겠어. 다음 주에는 꼭 가. 미안해. 내가 내일 또 연락할게. 바빠서 끊어야겠다. 엄마가 또 부르네. 그렇게 다음 주가 되었으나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2~3번은 바빠서 그렇다고 100번 양보해 줄 수 있었지만 당시에는 3달째 넘어가는 날짜였어요. 더 이상은 바빠서라는 이유만으로 눈 감아주는 게 어렵더라고요. 예전까지만 해도 해명으로 들리던 남편의 말이 이젠 거짓말로 의심까지 되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간 제가 의부증이라도 걸릴 것 같아서 저는 결국 섬에 한번 찾아가 보기로 큰 결심 먹었죠. 아이를 안고서 배를 타고 1시간이나 걸리는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근 20년 만에 오는 고향이었어요. 남편 횟집은 바닷가를 끼고 있는 위치에 있는데요. 섬이 제주도처럼 큰 게 아니다 보니까 선착장에 내리면 저 멀리 남편의 횟집이 바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곳을 보고서 제 눈을 여러 번 의심했지 뭡니까. 횟집까지 가까이 다가가는 내내 온갖 생각이 머릿속에서 휘몰아쳤지만 그래도 남편을 믿고자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하기 전까진 오해를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제가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동안의 남편 행실에 대해 전부 의심을 하게 되었어요. 가게에는 손님이 줄을 서기는커녕 아예 임대로 건물을 내놓은 상태였습니다. 문 앞에 멍하니 서서 하얀 종이 위에 까만 글씨를 한참이나 쳐다봤는데요. 그때 옆에서 작은 슈퍼하던 아줌마가 나와 보더니 저를 발견하곤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 횟집 안 하는데? 오래전에 다른 곳으로 이전했어요. 들어오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횟집이 있어도 장사가 영 그랬지 뭐. 저기 한참 위쪽으로 올라간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슈퍼 아줌마는 제가 중학교 때 빵 사 먹으러 자주 들리면서 봤던 주인 아줌마였어요. 여태 일을 하고 계셨는지 몰랐는데 워낙 여전하셔서 간만에 봐도 알아보겠더라고요. 아줌마는 저를 바로 못 알아보다가 제가 이름을 말해주며 아는 척하니까 뒤늦게 알아채더군요. 섬 동네가 작아서 당시 학부모님들이 아닌 웬만한 어른들까지도 저와 남편의 관계를 알고 있었어요. 결혼했다는 것도 당연히 소문 듣고 알았을 겁니다. 그때는 시부모가 섬에서 장사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섬 드릴 청첩장을 시댁 쪽에서 전부 돌리기로 했거든요. 아이고, 가영이 네가 애를 낳았구나. 어머나 세상에 예쁘기도 하지. 한번 안아봐도 되겠니? 어쩜 이렇게 토실토실 예쁘게도 생겼나 몰라. 저도 아줌마가 반가웠던지라 흔쾌히 아이를 넘겼고 잠깐 제 사정을 뒤로한 채 한참이나 아줌마의 근황을 여쭙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레 물꼬를 터서 다시 횟집 이야기까지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 기회를 틈타
횟집 사정을 제대로 묻게 되었죠. 성일이 집 가게 안 한 지 많이 오래됐어요? 제가 들은 얘기가 없어요. 어머님한테 듣기로는 이 섬에 관광객이 더 늘었다고 하던데요.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다른 부분이었는데 정작 아줌마는 엉뚱한 곳에서 고개를 기울지 뭡니까? 제 질문에 어리둥절해하면서 지금 성일이 엄마를 두고 어머님이라고 한 거냐고 묻는 거 아니겠어요? 잠깐만, 설마 이 아이가 저 횟집 핏줄이니? 성일이랑 너 계속 만나고 있었던 거야? 고등학교 나가면서 헤어진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네? 그럴 리가요. 저랑 성일이 결혼했잖아요. 소식 못 들으셨어요? 어머님 쪽 통해서 청첩장 전해드린 걸로 아는데요. 어머님 말로는 주민들 모두 육지까지 나오는 게 번거로워서 결혼식 참석은 못 하셨다고 들었어요. 뭐라고? 청첩장은 무슨 휴지 조각 한 장도 본 적이 없다. 저 횟집 아줌의 말로는 니들 둘 이 섬 나가면서부터 진작 갈라섰다고 들었어. 다들 그냥 그러려니 했지. 조그만 애들 둘이 연애했다가 깨지는 게 뭐 대수는 아니니까. 당최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저와 남편이 섬을 나간 건 아줌마 말대로 고등학교 입학을 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 섬에는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이었죠. 물론 다들 저와 남편이 내내 연애를 해왔다는 거 모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결혼을 한 것까지 몰랐다는 건 제 기준으로 이해가 안 되었어요. 분명 시댁 쪽에서 자기들이 섬 주민들에게 청첩장을 나눠준다고 하여 다 전달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뇨. 슈퍼 아줌마가 놀란 것처럼 저 또한 당황하여 이게 무슨 상황이지 싶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아줌마가 덧붙이는 말이 있었는데요. 이제서야 기억이 나네. 맞아. 저 집 인천 바다 쪽에 간다고 했었어. 그게 한 2년 됐나? 그때 이전하는 이유가 성일이 결혼 때문이라고 그랬거든. 성일이랑 만나는 여자가 인천 쪽에 산다고 해서 간다고 그러더라. 결혼이요? 인천 사는 여자랑 결혼할 거라 그랬다고요? 저희 어머님이 직접 그러시던가요? 혹시 성일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제가 전혀 몰랐던 표정이라 아줌마도 말하는 내내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아줌마는 다른 건 자세히 모른다며 자기도 그나마 옆집이라 슬쩍 물어봐서 대충 들었다고만 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로 그 가게 사진을 찍고 아줌마께 인사를 전한 뒤 당장 그 섬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자리에 들 시간도 아닌데 남편이 받질 않더군요.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던 듯해요. 무작정 섬을 나오고 나서 바로 인천 가는 버스를 탔는데 아이 생각을 못하는 바람에 중간에 내려서 아이 먹을 식품을 구매하고 다시 버스를 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전화를 안 받는 남편한테 문자를 남겼습니다. 나 인천이라고. 그랬더니 남편한테서 한 30분 뒤에 전화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서글픈 거 있죠? 내내 연락 안 되던 사람이 그 문자 하나로 이렇게 전화가 오는 거면 제가 의심하고 있는 모든 것이 들어맞는 꼴이잖아요. 인천이라니? 장난치는 건 아닐 테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데 뜬금없이 거긴 왜 갔어? 태우기는? 설마 이 늦은 시간에 태우기까지 데리고 간 건 아니지? 맞아. 태욱이랑 같이 왔어. 아무런 연고가 없기는. 나 여기 당신 보러 왔는데? 당신이 너무 바빠서 나한테 가게 이전했다는 말도 안 한 것 같길래 직접 찾아왔어. 옆에 어머님 아버님도 계시지? 무슨 소리야. 나를 찾는다면서 왜 인천으로 가? 이상한 소리 말고 얼른 집에 가. 그러다 태욱이 감기라도 걸리면 어떡해. 당신은 정말 끝까지 나한테 말해줄 생각이 없었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솔직하게 말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비참한 꼴을 밝혀야 되겠어? 저는 남편에게 섬에서 임대로 내놓은 가게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남편이 당황했는지 당장 수화기 너머로 돌아오는 답변이 없었어요. 몇 분을 정적이 오간 후 남편이 제 위치를 묻더니 당장 차를 끌고 터미널로 데리러 오더군요. 남편이 정말로 인천에서 나타나자 저는 두 번의 절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결혼할 여자가 인천 사람이라 인천으로 가게를 이전했다는 그 말, 정말 그 슈퍼 아줌마가 해준 말이 진실이라는 거잖아요. 제게 허겁지겁 뛰어오는 남편을 보자마자 저는 싸대기를 날려버렸습니다.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너는 안 그럴 줄 알았어. 20년을 만났는데 내가 아는 너는 다른 남자랑 다를 줄 알았다고. 결국 너도 바람이었니? 언제부터였어? 어머님이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기어코 새 며느리라도 들이신 거야? 아니 가영아, 내 말 좀 들어봐. 오해야. 네가 어디서 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다 오해야. 내가 설명할 테니까 우선 차에 타자. 너 추워서 얼굴도 빨개졌네. 태우기도 이러다 감기 걸려. 가증스러워. 오해는 무슨 오해? 네가 인천에 있으면서도 나한테 입 번긋 안 한 것 자체부터가 다 진실이잖아. 내가 어디까지 확인해야 모든 걸 말해줄래? 정말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거야? 가영아, 네가 오해할 만하다는 거 알아. 그렇지만 정말 오해가 맞아. 일단 여기서 이러지 말고 추우니까 방부터 잡자. 네가 묻는 거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말해줄게. 이혼해. 너랑 만나온 기간이 아깝다고 내 아이 아빠 없는 자식으로 클지 모른다고 해서 지옥이 불보듯 뻔한 이 길을 가고 싶지 않아. 나 벌써부터 지치거든? 그만 조용히 갈라서자. 뭐라고? 무슨 이혼이야. 우리가 왜 이혼을 해?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래, 네가 내 말 들을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까 그냥 보여줄게. 갈 때까지 가야만 네 소가리가 풀린다면 내가 그렇게 해줄 테니까 가게 가보자.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라는 건지 왜 저보다 더 억울해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남편은 여기서 그만하고 갈라서기엔 억울해 미치겠으니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다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남편에게 서운한 감정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들통나버린 거 차라리 무릎 꿇고 싹싹 빌기라도 할 것이지 끝까지 변명만 하는 모습에 정말 실망하고 말았죠. 갈 때까지 가보자는 남편의 완강한 의사 표현 때문에 저도 인천까지 온 김에 시부모의 뻔뻔한 해명이라도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고민하다가 결국 저는 남편을 따라 인천 바다 쪽으로 향했죠. 그곳엔 정말 시댁에서 운영 중인 횟집이 있었고 입구 앞까지 다가가자 입구 쪽 카운터에 웬 배부른 여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카운터에서 계산을 도맡고 있었어요. 그 순간 든 생각이 뭔 줄 아세요? 저 여자 뱃속의 아이가 제 남편과 관련이 있을 것만 같더라고요. 뻔한 현실을 마주하기가 덜컥 두려웠던 저는 더 들어가지 못하고 품에 안은 아기만 꼭 안으며 멈춰섰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제 아들을 대신 안아주면서 저를 붙잡고 다시 가게 안으로 인도를 해주었죠. 시모는 제가 손님인 줄 알고 인사를 하다가도 저인 걸 확인하자마자 들고 있던 물병 쟁반을 놓쳤어요. 몇 없는 손님들이 놀라서 시선이 집중되더군요. 가영이 네가 여기로 어떻게... 성일이 이 자식이 네가 기어코 며느리를 끌고 온 거냐? 엄마가 상황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지? 어머님, 저를 앞에 두고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세요? 어머님께서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으면 진작에 이 결혼 반대하셨어야죠. 조용히 못해? 어디 남의 장사집에 와서 행패니? 남들 보기에 불성사납다. 장사 끝나고 얘기하게 저기 뒷방에 들어가 있어라. 미진아, 너도 오늘은 그만하고 퇴근해봐. 애 건강에 안 좋을라. 아니에요, 어머님. 곧 마감인걸요. 저는 괜찮으니까 마감까지 마치고 갈게요. 그런데 성일 오빠, 정말 오빠가 데려온 거예요? 왜요? 미진이 너가 신경 쓸 일 아니다. 미안하구나. 괜히 이런 정신없는 상황 겪게 해서. 오늘은 좀 일찍 마감하는 게 좋겠다.
이 이후로 손님 받지 말거라. 시모는 제게 별다른 해명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카운터에 있던 상간녀도 제가 직접 찾아오니 꽤 놀란 눈치였어요. 설마 싶었는데 정말 제 남편이랑 관련 있는 여자인가 보더라고요. 상간녀가 남편에게 많이 의지한 듯한 말투로 묻는데 남편은 그 여자를 거들떠도 안 봤습니다. 제 앞이라 표정 관리하는 거겠죠. 그 모습마저 어처구니가 없어서 남편이 더 꼴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품에 있는 제 아들을 빼앗듯 데려왔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충분히 알겠어. 고작 이런 거 보여주려고 그렇게 억울해했니? 도대체 내가 이 상황에서 이혼 말고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는데? 끝까지 들어줘. 이왕 이렇게 된 거 당신이 좀 놀라더라도 난 오히려 잘 됐다고 봐. 나도 피해자고 내가 여전히 사랑하는 여자는 너야. 엄마가 멋대로 인공수정시킨 저 여자애 해결하느라 널 신경 못 썼어. 여기까지 오게 해서 미안해. 이건 저도 못 들은 말이라서 놀랐습니다. 그 뒤로도 남편이 하는 말들은 가히 충격적이었는데요. 남편 집에 먼 팔촌 되는 친척에서 며느리로 들어왔다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의 남편이 난임이라 아이 갖기 어려웠대요. 그래서 제 남편한테 정자기증을 원했다는 겁니다. 저와 남편은 혹시 몰라서 20대 때 나란히 정자와 난자를 냉동 보관했었어요. 당연히 가족들의 동의를 구하고서 진행했던 일이라 식구들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걸 기억하고 있던 시모가 남편한테 그 냉동 정자를 달라고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남편은 어처구니 없는 제안에 완강하게 거절을 했으나 시모가 너무 사정을 했고 그 상간녀까지 찾아와서 울고불고 비는 바람에 할 수 없이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 시모가 왜 그렇게 그 팔촌 며느리에게 신경을 썼냐 하면 며느리 집안이 또한 장사꾼 집안이라고 하더군요. 시댁과 똑같이 횟집을 하는 곳이래요. 이미 인천에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게라서 매출이 시댁보다 월등하다고 들었습니다. 정자 기증을 너무 사정하며 빌길래 남편은 허락하는 대신에 그걸 빌미로 절대 문제되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해요. 그런데 상간녀가 자기 남편이랑 잘못되면서부터 제 남편한테 찾아와 매달리는 실정이라고 되었다고 하네요. 뱃속의 아이가 제 남편의 씨니까 남편과 살겠다고 살림을 차릴 작정으로 온 것이죠. 그 일의 시작이 바로 제가 임신을 했을 때였어요. 남편이 갑자기 섬에 들어가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때부터 시댁에서 남편을 달달 볶은 것 같더라고요. 혹시라도 이 얘기가 제 귀에 들어갈까봐 남편 혼자 해결하려고 했다는데 제가 여기서 남편의 말까지 의심하기엔 들어맞는 상황이 너무 많았어요. 시끄럽다. 네가 생각 없이 결혼만 안 했어도 이 사단까진 안 났을 거 아니냐. 다 듣기 싫으니까 뒷방 들어가던지 서울까지 태워다 주고 오던지 네가 알아서 해라. 태우개미한테도 내가 별다른 할 말은 없다. 솔직히 우리는 장사에 도움되는 며느리가 필요해. 네가 소송을 하더라도 위자료 얼마든지 내줄 테니 내 아들 앞길은 그만 막거라.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해. 앞으로 판 벌어지게 안 한다고 약속했잖아. 가영이한테 피해가는 일 없게 하는 조건으로 내가 여기 붙어 있는 거야. 이제 와서 이러면 나도 더 이상 합의 안 봐. 합의 안 보면 이미 미진이 뱃속에는 네 아이가 살아 숨쉬고 있어. 저 가여운 애를 아빠 없는 자식으로 만들 셈이니? 그놈의 애정 타령은 어릴 때나 했던 걸로 충분하다. 누가 네 미래에 도움될 배우자인지 똑똑히 생각해. 못 들어주겠네요. 듣기 거북해서 더는 이 자리에 있고 싶지도 않아요. 제 눈에는 둘 다 용서할 수 없는 건 똑같거든요. 그걸 달라고 사정하는 어머님이나 달라고 한다고 끝내 허락해주시나 똑같아. 뭐야? 조조 말하는 꼬락서니 좀 봐라. 젊은 여자 입에서 저런 망측한 소리가 나오니 애가 뭘 보고 배우겠어? 며느리라는 것이 시애미한테 눈 부릅뜨고 쌍심지나 켜고 집안이 못나면 성품이라도 바람직해야지. 이제야 하는 소리지만 내 아들이 천배 만배 아깝다.
듣고 있던 남편은 저를 막아서며 직접 시모한테 호통을 쳤습니다. 남편은 시모 생각과 다른지 상간녀와 시부모를 한 통 속으로 싸잡아서 소리치더라고요. 특히 상간녀를 무척 대놓고 하찮은 취급하는데 이게 제 앞이라 연기하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아무리 바람피지 않은 척을 한다지만 상대 여자한테 이렇게까지 모욕을 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상간녀를 내려까고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모르는 일로 할 거야. 여태 해결될 거라 보고 좋게 설득하려 했는데 가영이가 알아버린 이상 나도 이판사판 없어. 저 여자가 품은 아이? 그거 내 아이라 생각하지 않아. 저 여자 내쫓지 않으면 저 여자가 낳은 아이까지 망하게 하는 꼴 내가 보여줄게. 어머머,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니? 어떻게 네 아내 될 사람한테 그런 막말을 해?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넌 이 집의 3대 독자야. 내 귀한 자식을 저런 별 볼 일 없는 집에 넘겨줘야 하는 부모 입장은 생각도 안 해봤니? 어머님, 저를 인정 못하겠다고 하셨나요? 어머님이 이런 몰상식한 짓을 벌이고도 얼마나 잘 지낼 수 있을지 두고 볼게요. 제가 두 눈 뜨고 있는 이상 어머님은 영영 죗값 치르셔야 될 겁니다. 어머님께서도 별 볼 일 없어지면 다신 그런 소리 못하겠죠. 그날 거기서 저는 거의 끝을 보는 수준으로 시댁과 다퉜습니다. 이미 남편과의 이혼을 마음먹었고 다시는 시댁이 저와 제 친정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망가뜨려버리겠다고 복수심을 키웠어요. 시모가 저를 버릇없다고 나무라던 와중에 눈치 없이 끼어든 상간녀는 갑자기 자기 배를 잡고 쓰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계산적인 행동에 시모랑 주방에 있던 시부까지 상간녀한테 달려들어 119를 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난장판인 와중에 상간녀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 순간 상간녀가 저를 쏘아보던 눈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본 눈빛 중 가장 표독스러운 시선이었거든요. 상간녀가 기가 막힌 연기를 하며 실려갈 때까지도 남편은 제 옆에서 꼼짝도 안 하고 있었는데요. 그저 우리 아들이 오니까 달래주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남편의 눈치를 좀 봤었네요. 성일아, 뭐하니? 네가 보호자로서 같이 가줘야 될 거 아니야. 미진이 죽는다. 얼른 뛰어오지 못해? 그 여자 그러는 거 한두 번이야. 그리고 데려온 사람이 보호자여야지 누굴 떠밀어. 나는 가영이 데리고 서울 갈 테니까 다신 그 여자 일에 나 끼워 넣지 마. 그 여자랑 혼인관계도 아니고 가영이가 소송한다면 흔쾌히 도울 거야. 엄마 아빠가 저지른 일 나한테 떠넘기지 말고 알아서들 처리해. 듣고 보니 남편이 제게 억울하다고 했던 그 마음이 진심이더군요. 상간녀를 따라 병원을 간 사람은 결국 시모였고 손님 때문에 자리를 뜨지 못한 시부만이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화가 난 채로 들어온 시부가 다짜고짜 남편의 싸다구를 때리는 게 아닙니까? 무책임한 놈. 내가 널 이렇게 키운 거니까 천벌을 받아 마땅하지. 어차피 천벌 같은 거 훈육이라 생각하고 몇 대 더 맞아라. 손님들도 와서 시부를 말릴 정도로 시부는 남편에게 손찌검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고 있던 아이를 내려놓고 급하게 남편을 막아섰죠. 왜 이러세요, 아버님? 아버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법으로 따진다면 아버님 지금 범죄자세요. 그렇게 아낀다는 아들까지 손수 그렇게 만드신 거라고요. 뭐가 떳떳해서 자식한테 손찌검을 하세요? 제가 이혼해주길 원하셨어요? 네, 소송해드릴게요. 그 결과를 모르고 벌인 일은 아닐 테니까요. 시부가 억누른 감정을 못 참고 제게도 손찌검을 하려는 걸 손님들 덕분에 차마 닫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남편이 그대로 시부를 밀어버렸습니다. 남편의 힘에 시부 옆에 붙어있던 손님들까지 휘청거리며 넘어졌고요. 그러더니 남편은 저더러 무슨 이혼이냐고 자기는 절대 이혼할 수 없다면서 저한테 사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가 정자기증을 허락하는 바람에 이 사단이 났지만 이혼만큼은 못한다고 나 없이 못 산다고 싹싹 비는데 제 마음이 줏대 없이 흔들리지 뭡니까?
그럼 당신 부모님이랑 연 끊을 수 있어? 나는 이제 당신 부모님 모시고 살 생각 추호도 없어. 그런데 당신이 부모님과의 연을 못 놓겠다면 난 당신 보고 못 살아. 차라리 당신이랑 좋았던 기억만 가지고 평생을 그리워하는 편이 나아. 저는 나름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며 말했는데 남편은 눈물까지 보이면서 제게 넙죽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시부모와 연 끊을 수 있다고 자신도 이번 기회에 부모님께 많이 실망했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3대 독자이기 때문에 집에서 굉장히 중요한 존재인데 남편의 그런 발언은 듣고 있던 시부의 분노를 다시 돋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제정신이냐? 고작 저런 여자 때문에 감히 천륜을 끊으려고 해? 해도 될 소리가 있고 안 될 소리가 있는 거야. 어디서 정신 빼고 그런 소리를 해? 나도 내 주체적으로 살 거야. 아빠 엄마 놀이개짓 하는 건 결혼 전까지만 해도 충분했어. 아빠가 아빠 가정 지키는 것처럼 나도 내 가정 지켜야 하는 가장으로서 경고하는 거야. 다시는 말도 안 되는 일 꾸며서 내 가족 괴롭히지 마. 이젠 부모라도 가만 안 있어. 남편은 그대로 저와 아들을 데리고 가게를 빠져나왔습니다. 이젠 시부가 제게도 욕을 서슴지 않고 발설했는데요. 가게 앞에 화분을 발로 차 넘어뜨리면서 그 욕은 다시 남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시댁과의 인연은 정말 끊어졌어요. 그날 이후로 본 적이 없습니다. 남편과 집으로 돌아가서 소송 준비를 같이 했는데 저는 솔직히 그때까지도 남편을 향한 의심을 놓지 못했습니다. 다른 여자 품에 남편의 씨가 있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봤기에 남편이 현재 제 곁에 있다고 하더라도 안심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혼을 계속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걸 남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하루에 한 번씩 자기 전 제게 사죄를 해요. 또 남편은 정말 시댁과 연을 끊었는데요. 시댁이 찾아올 수 없도록 이사까지 준비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신의 실수가 맞다고 매일같이 자책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더는 의심사는 행동을 하진 않습니다. 예전 연애 때처럼 제 옆에 딱 붙어서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알아서 보여주고 있죠. 그런 과정에서 손수 시댁과 상간녀를 고수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아직 이혼을 보류 중에 있네요. 남편이 다시 제가 알던 그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거든요. 이건 좀 나중에 듣게 된 사실인데 시댁에선 그 상간녀를 어쩌지 못해 거두었다고 하더라고요. 혹여나 그 여자 배에서 태어나는 남편의 씨가 아들은 아닐까 하며 지켜봤다고 합니다. 그러나 딸인 걸 알고 바로 내쫓았대요. 그 때문인지 시모한테서 가끔 문자가 오는데 역시 아들 씨가 아까운 집이라 그런지 제 아들을 탐내면서 그제야 슬슬 꼬리 내리는 거 아니겠어요? 문자 내용 보니까 소송 비용을 대느라 인천의 가게 문도 닫은 것 같았어요. 또다시 섬으로 들어간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제가 남편한테 그 문자를 보여줬더니 남편이 저더러 시달리게 해서 미안하다고 당장 번호 바꾸자고 하대요. 그래서 번호까지 바꾸는 바람에 시댁 소식을 못 들은 지는 벌써 반개월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시시각각 제게 모든 걸 밝히고 보여줘서 아는데 남편 또한 시부모에게 받은 연락이 없었어요. 남편을 향한 신뢰가 회복이 되기까지 긴 기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남편이 걱정되더라고요. 천륜인데 그리 쉽게 끊어버려서 남모르게 소가리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고요. 물어봐도 남편은 내내 괜찮다고만 합니다. 물론 저라고 다시 시부모를 모시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여전히 시부모가 꾸민 짓이 가슴 한가운데 박혀 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 때문에 갈수록 고민이 되네요. 낳아주신 부모님이 훗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게 이리 지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행여나 제가 시부모와 같은 천벌받을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시부모 쪽에서는 남편과 연이 끊긴 것만으로도 지옥 속에서 살고 계실 겁니다. 그 기간을 얼마나 두고 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남편 하는 걸 봐서 미래에 대해 계속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현재는 이사 온 집에 적응하느라 과거 일에 대한 상처를 꽤나 빨리 회복 중에 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제게 잘하고 있고 제 아들에게도 훌륭한 아빠 역할을 해내고 있어요. 횟집을 그만뒀기 때문에 다른 일을 알아봐야 하는데 남편이 하는 말이 집에서 보고 배운 비법으로 매장 하나를 차릴 계획이라고 하더군요. 사업 계획을 들어봤는데 젊은 세대 감성에 맞춘 초반 매장을 구상 중이었어요. 저더러 함께 부부 가게 한번 차려보자고 하네요. 아마 저도 휴직 중인 회사에 사표를 내고 남편과 함께 더 가까운 미래를 그려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남편과 시댁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정의 내릴 날이 오겠지만 그 전까지는 굳이 들춰서 서로한테 상처되지 않도록 외면하고 있을까 합니다. 저를 위해 과감한 선택을 한 남편한테도 정신적 지지를 많이 해줘야겠어요. 그때의 일이 정말 어쩔 수 없었다는 남편의 진심을 차차 이해해가고 있거든요. 다 남편의 한결같은 마음과 노력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사연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들어보니 어떠셨나 궁금하네요. 살면서 이런 기괴한 일을 꾸미는 시모가 또 어딨나, 과연 있기나 할까 그것도 묻고 싶고요. 부디 이런 불행한 일은 저 하나로 족한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불행을 사주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겪어보니까 너무 별로더라고요. 다들 건강하고 웃음 많은 가정에서 지냈으면 싶어요. 그만 인사드려야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무탈한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원합니다.